네, 시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 나타나는데 종가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물론 지금 코스피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수 전반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내년 계좌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 힌트를 좀 여러 섹터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요. 그동안 주도 섹터라고 불릴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단에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참 유별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 들어가곤 있지만 그래도 순매수 탑10을 보면 유한양행 현재 나타나고 그리고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바까지 지금 여러분 보시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바이오단에서 펼쳐지고 있네요. 이뿐만이 아니죠. 리가캠 바이오까지 같이 보여지니까 바이오가 다시 내년엔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태현 과장님. 2025년은 바이오가 다시 또 끌어갈 수 있는 건가? 오늘의 수급, 사실 최근의 수급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주부터 시작해서 왜 갑자기 꿈틀거리지? 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됐고요. 그것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1월 달에 또한 여러 가지 수급적인 긍정적인 요인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오가 선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은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민감한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중립 혹은 안 좋을 거는 없고 오히려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게 되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 금리보다는 포인트가 환율에 더욱더 포지션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오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달 되게 되면 두 개의 큰 행사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CES고 하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언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이 사실상 2천억 넘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외국계의 자금보다는 오히려 큰손 투자자들의 개인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맨 마지막 날에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큰 종목들 위주로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내년 1월, 2월 달쯤에 바이오 쪽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더 수급적으로 연기금들이 매매 회전율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를 염두에 두고 오늘 조금 더 빠르게 매수를 한 발짝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다시 좀 봐야 하는 건가 싶을 텐데요. 사실 올해 제약바이오를 이끌었었던 양대 산맥은 CDMO와 그리고 기술 수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보리팩, 줄여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어디에 좀 더 강세가 있을까요? 일단 신유진 부장님, 워낙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세게 확인했었던 올해 또 원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내년에도 애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더 확장되어 있을까요? 어쨌든 아무래도 바이오 시총 상위권에 랭크돼 있으니까 수급상으로 더 유리할 거로 생각하고요. 바이오도 조정받을 만큼 조정이 나왔는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중에 중요 이벤트도 예정돼 있어서 모멘텀은 살아있을 거로 보고요. 일단 플랫폼주 애들이 글로벌로 경쟁력을 검증받았는 데다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아무래도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등 이런 플랫폼 기업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CDMO 기업도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이 섹터에서 자리를 잘 지켜준다면은 다른 종목군으로도 좀 이렇게 모멘텀이 붙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요새 줄기세포 쪽 이런 쪽도 좀 각광받고 있고요. 올해 내내 이제 반도체면 반도체고 바이오면 바이오 이렇게 섹터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강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추세는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섹터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은 좀 비슷할 거로 보고 그 중에서 뭐 플랫폼주나 뭐 CDMO 관련주는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하다 요 정도고 변동성이 예전만큼 클 거로 보진 않지만 뭐 크게 잃지 않고 가지고 갈 만해 보여서 매수에 나서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바이오 하나쯤은 담아놔도 괜찮다라는 포지션 그 정도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송태윤 과장님 그렇다면 1, 2월까지는 바이오가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사실상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금리 속도 조절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게 환율이 또 뉴트럴하게 바이오가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문제는 또 공매도는 괜찮을까? 3월에 또 공매도 재개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본다면 바이오주의 지속성 1, 2월까지는 그래도 유효하고 안전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3월달 공매도는 그때 열어보고 하셔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1, 2월달만 바이오 쪽에 대한 훈풍이 불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에 대한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3월 달에 공매도가 무서워서 1, 2월 달에 바이오를 안 한다? 그거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장님처럼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2024년도에만큼의 상승률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돈이 들어오게 될 때 이런 종목들을 빼고 들어올 수 있을까? 여기서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뭐 더블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30% 정도의 이 상승률을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조금 더 자금의 규모를 키워서 내가 덩치로서 먹는 것이지 수익률로서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뭐 이런 정도로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바이오 섹터 안에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CDMO가 더 법안에 대한 부분에 가결에 대한 기대감, 뭐 다시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게 됐을 때는 뭐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수급의 집중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작은 종목인 바이넥스라든지 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반짝반짝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셀트리온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확장을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됐었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합병에 대한 이슈와 함께 마지막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어떻게 퍼즐을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의외의 키가 셀트리온 쪽으로도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생각을 해야지 예전께 계속 끌고 간다? 이렇게는 조금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저도 차트를 연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알테오젠 굉장하죠. 뭐 리가캠도 굉장해요. 삼바도 굉장한데 셀트리온은 사실상 음봉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더 룸이 있을 수 있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 열어주셨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신부장님과 바이오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기술 수출 쪽, 플랫폼 쪽이든 아니면 CDMO 쪽이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뭐 요새 섹터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크게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저는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렇게 퍼포먼스가 엄청 클 거로 보진 않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주도주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섹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바이오 쪽은 좀 안정적으로 네. 뭐 장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상에서 좀 우위에 있어 보이고 나머지 새로운 주도주를 좀 탐색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새로운 주도주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쪽 바로 로봇입니다. 검색어 탑10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계속 가요. 장중 고점 라인 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언제 가나 했는데 사실 최근에 박스권을 뚫고 장기 입형을 오늘 뚫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지요. 송 과장님, 엔비디아가 묻었고 이미 뭐 테슬라 모멘텀 있었고요. 성장성이고 실적의 문제만 늘 자리했었는데 좀 가벼워졌나요, 로봇주? 가벼워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실적에 대해서 로봇주에게 누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적이라는 게 다 나오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우리나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이미 예전부터 묻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묻기 시작을 했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움직인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봇 관련돼서는 많은 내러티브가 앞으로도 양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CES에서도 관련돼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뭐 오늘 15% 정도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에 대한 부분으로서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중대형 로봇에서는 고를 수 있는 게 레인보우랑 두산밖에 없는데 레인보우를 당연히 두산보다는 더욱더 고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부분에서 레인보우에 대한 수급 쏠림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중대형에서 레인보우를 골랐다면 네. 이제 스몰급에서도 골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중간에 수급의 세기가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키워드가 휴머노이드인 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휴머노이드 안에서도 움직임을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때그때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요즘 주목을 했던 건 하이젠 R&M 관련돼서 사실상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 휴머노이드에서도 많은 부분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 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봐왔었었는데 그것이 신규 상장 종목과 맞물리게 되면서 네.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종목은 오늘은 움직임이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계속적으로 요즘 좋은 내용이 나왔던 뉴로메카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 쪽과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포스코 관련돼서도 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캡티브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크게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 섹터가 움직이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을 빼놓지 않고 가게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뉴로메카도 충분히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중대형주를 하나를 파킹을 해놓고 그때 스몰급에서 수급적으로 누가 더 강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충분히 더욱더 좋은 수익률로서에 대한 페어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휴머노이드에서 엔젤 로보틱스도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휴머노이드가 로봇주 내 키워드의 우선순위로 좀 바라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쏠리는 시선을 같이 좀 봐야겠습니다. 신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테슬라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묻은 엔비디아의 내용 자체가 휴머노이드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대형 로봇주라고 본다면 레인보우, 뭐 두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쪽이 좀 더 가까운 쪽은 레인보우긴 해요. 근데 뭐 협동 로봇 으로 본다면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뉴로메카도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포텐셜을 휴머노이드 쪽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산업용 로봇이든 뭐 네. 의료이든 어느 쪽이든 지금 같이 커나갈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뭐 휴머노이드가 당연히 뭐 테슬라 머스크 뭐 이런 미국 관련해서도 지금 주도주 섹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부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는 뭐 클로보리스라든지
챙겨볼 수 있는 밸류체인은 많으니까요.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탑10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7위에 올라와 있고 에코프로가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하반기 내내 계속한 것 같아요. 지금인가요? 지금인가요? 계속 얘기하게 하고요. 근데 업황으로 보면 아직 아니라는 거 아는데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송 과장님, 시점의 문제인가요? 돌아서서 나오기는 할 건데 네. 단기적으로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요? 사실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몰라요. 지금 구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쓰는지, 어떠한 정책을 쓰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그것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업황에 대한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데 무슨 업황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여러 이제 업체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전환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3사들이 사업 계획을 확실히 하고 투자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이 확고해져야 될 텐데 그들조차 이거를 못한 상황에서 이쪽이 먼저 돈다? 그거는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만약 2차 전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업황 턴어라운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테마적인 성격에서 2차 전지로 수급이 들어올 때 이런 업황과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엔캠이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수급적으로 부각을 받고 올라가는지 뭐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직결도가 높은 엔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그날 거래가 터질 때 매수로서 들어가서 그날 종료를 하고 나오고 이러한 전략으로서는 쓸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서 트레이딩을 한다? 그거는 생각보다는 확률이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업황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대의 관점 아니면 진짜 테마를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실한 실마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가보겠습니다. 셀이냐 양극재냐인데 사실 2차 전지가 간다면 셀이 끌어간다 요거는데 외국인 순매수를 보니까 오히려 소재 쪽이어가지고요. 신 부장님, 만약에 2차 전지를 본다면 그래도 셀, LG 엔솔 필두로 보는 게 맞나요? 사실 근데 오늘 리포트 나왔었던 부분은 목표 주가 하향이긴 했었고 LG 엔솔도 비상 경영 체제 얘기하긴 했었잖아요. 네, 2차 전지 뭐 셀이든 양극재든 소재 뭐 다 마찬가지죠. 장비든. 네, 그래서 여기도 섹터별로 움직일 것 같고요. 저도 본격적인 반등 나오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이 예상하듯이 향후 대중화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긴 해서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섹터도 규제나 뭐 보조금 이런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 지금 상황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대신에 좀 그런 와중에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이제 잘만 살아남으면은 향후 시장이 확 커질 때 바닥 뚫고 크게 올라갈 수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향후를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트럼프 출범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일단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변수 또한 있는 상황인지라요. 같이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외국인 순매수 탑10의 5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올라와 있고 다른 종목은 탑10에는 보이고 있지 않네요. 종전 기대가 뭐 사실상 한창 들뜨게 되면서 그때부터 방산주의 관심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죠. 근데 그렇다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비 체계 갖추는 것에 대한 위험도가 계속 올라가는 건 맞긴 하지만 주가에 언제 반영을 계속 시켜갈 수 있을까인데 오늘 좀 오른다라는 겁니다. 역시 제약바이오와 비슷한 성격일까요? 방사는 어떤 뷰 주세요, 송 과장님?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사는 바이오하고는 조금 이 산업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사업이고, 그리고 국가가 얼마만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외교력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서 이런 외교력이 얼마만큼이나 계속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약하다, 강하다를 떠나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해서도 강하게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진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 관련돼서 사실 이미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 종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뭐 방산에 대한 군비를 더욱더 늘리게 된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약점이 있을 만한 섹터를 지금 오늘 하루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차라리 방산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방산에서 약간 비틀어서 성장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뭐 우주라든지 이런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방산에서 조금 더 비틀어서 갈 수 있는 게 조선 쪽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MRO를 노리시면서 조선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방산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나 조선과 같은 모멘텀이 껴져 있는 쪽으로 차라리 볼 거면 보자. 그쪽 모멘텀 강도가 지금은 더 액티베이트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자라는 거고요. 자, 반도체도 저희 같이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네요. 지금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의 포션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총 상단에 있어서 계속 지금 끌어주고 뒷받침되어 있는 성격으로 정도만 읽어야 하는 건지. 신 부장님, 근데 장 마지막 날에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비메모리 사업부의 큰 폭의 적자도 유지될 것 같고, 반도체 재고 조정이 지속되어서 생산량 증가율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라는 암울한 얘기뿐이에요. 근데 이게 적용된 가격이라면 문제가 달라질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매수를 하느냐 기다렸다 하느냐는 또 우리 투자자의 판단에 또 달려질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2025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거다라는 시나리오화에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추가 하락 룸은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비하자 이쪽인데요. 그래서 조금씩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원래 시클리컬은 뭐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는데, 요새 삼성이 좀 경쟁력이 좀 약해져서 그 전략이 좀 잘 들어맞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기회가 이제 언제나 항상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섹터가 아직은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매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큰 업사이드를 바라보고 당장 막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크게 잃지 않을 거로 생각하면서 분할로 접근하자 정도고요. 뭐 어쨌건 내년도 반도체 전망이 그동안의 하향세를 마무리하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숫자가 나쁘면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본격 반등이라는 것도 제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해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뷰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지금은 천천히 바라보면서 충분히 윗방향의 룸을 노려보는 것은 가능하다,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궁금한 건 SK하이닉스일 것 같아요. 송 과장님, 왜 SK하이닉스는 조용해요 지금? 하이닉스요? 네. 뭐 크게 움직일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전자닉스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 역시나 하이닉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있는 쪽이 결국은 HBM일 텐데, HBM을 가지고 있는 건 하이닉스이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나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달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좀 풀어나가야 될 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HBM을 제외하고 나서 더 좋아지려면 이제 레거시 부분에서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낸드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다시 한 번 더 좋아질 것인지 가격이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요원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반등 자체가 예전의 고점을 뚫는다? 전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등 구간에서의 일부의 10에서 20% 정도의 반등을 나오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거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반도체 소부장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될 것인가. SK 하이닉스가 반등에 대한 폭이 조금씩 커지는 구간에서는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요즘의 수급 강도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소부장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가 여기에서 투자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먹어봤자 5에서 10%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그때 기억을 보면서 보기에는 일단 HBM의 매력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주변부 쪽, 레거시 쪽에서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데 아직 요원하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설명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프로의 시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